얘들아, 지금 보고 있는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지문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지문이야. 여러분 선생님께서 수능 특강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수특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고3 선배들이 보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지문이랑 비교했을 때 한 지문에 들어가 있는 정보의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정보를 잘 정리하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여기는 각각 문단 밑에다가 그 문단별 중심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중심 내용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은 혐오의 개념, 혐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혐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어디에서 유발되느냐? 특정한 감각 경험에 따른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이 두려움이 혐오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생리적 반응 플러스 인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 혐오라는 거야. 내가 저거는 좀 싫은데? 라는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내가 오염되겠는데?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겠는데? 라는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서 형성된 혐오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는 기초적 혐오야. 사회적 인간관계로 방향이 바뀌어서 특정한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지? 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이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옆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내가 어떤 감각 경험을 했어.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 그치? 그 반응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거야. 그쵸? 이 물질에 따라 내가 어떤 감각을 했고 그로 인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이 녀석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겠는데? 그 오염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우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돼. 나 쟤 때문에 아플 것 같은데? 걱정이 생기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그 대상을 혐오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어. 그치? 흑사병의 매개가 뭐였습니까? 쥐죠, 쥐. 자, 쥐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 나 질병에 걸릴 것 같은데? 쟤랑 접촉하면 질병에 걸릴 것 같아. 이에 대한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쥐를 혐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쥐를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자연적인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특정한 사회 구성원을 그렇게 어떤 오염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 대상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고 싶어해. 즉 혐오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혐오는 주로 어떤 대상을 향하게 된다?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향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비주류에게 우리는 혐오를 하게 되는 것일까? 자, 비주류라는 거 말 자체가 주류가 아니라는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해.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낯설어.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져. 내가 늘 보던 것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 그리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쟤 의도가 뭐야? 이런 알지 못하는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혐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혐오가 작동하게 돼요. 자, 누스바움은 이제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생리 심리학적 반응인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가 하나 있으며 이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된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가 있다고 했는데 전자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전자는 원초적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후자는 투사적 혐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자, 원초적 혐오는 무엇이냐? 죽음이나 부패처럼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발휘되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질병을 옮기는 쥐를 혐오해. 이거는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대. 달리 말해 원초적 혐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쥐를 싫어해야지, 그래서 질병을 피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쟤를 저거 만지면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겠는데 라는 본능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전개되면 그게 무엇이냐? 투사적 혐오라는 거야. 투사라는 건 그 대상에 무언가를 더 씌워서 본다는 거거든.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그치? 그 더러움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라는 속성이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를 그 개인이나 집단에게 전가하는 거야. 전가는 옮겼다라는 뜻이야. 우리 뭐 했냐? 개를 11마리나 기르되 이런 거 배웠었지.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 이 개가 왜 얄밉죠? 중장에서 과장되게 표현했잖아. 뭐라고 했어? 미운님이 오면 꼬리 흔들면서 너무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면 제가 님들을 집에 보낼 수 있겠어요?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 계속 할게. 자, 투사적 혐오는 그래서 그 개 얘기하다 말았지. 개를 키우는데 옆에 썼다 지울게. 개를 키우는데 요 개가 너무 얄미워. 왜 얄밉냐면 미운님이 왔을 때는 꼬리 흔들고 우왕 좋아 이러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왔을 때는 얘가 캉캉 짖어서 얘를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겨주고 얘는 반기질 않으니까 야, 너 때문에 고은님이 안 오잖아 라고 하면서 걔를 원망하는 거야. 근데 있지 얘들아, 이 시 2편에 담긴 의미는 뭐냐? 고은님이 지금 와요 안 와요? 이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이야. 그럼 사실 누가 원망스러워? 얘가 원망스러운 거야. 알겠니?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망스러운데 그걸 대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걔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이 원망의 감정을 걔한테 전가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전가의 뜻이야. 원래 다른 대상을 향해야 하는 감정을 다른 대상한테 떠넘기는 거. 자, 계속 볼게.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어떤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한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떠넘기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우리 코로나 때 겪었어.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 중국에 무슨 박쥐가 있는데 그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어가지고 이 코로나가 전국에 퍼졌다, 전 세계에 퍼졌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뭐가 두려운 거야? 저 박쥐가 퍼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거야, 그쵸?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떠넘겨? 중국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혐오가 정당화되려면
그 혐오의 대상에게서 초래된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해. 근데 중국인이 혹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걸렸나요? 아니잖아. 그 유럽 사람이 제일 먼저 걸렸잖아. 이게 타당한 사실이야?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투사적 혐오는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는 자 밑줄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그렇지 않을까?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지도 않거든. 타당한 사실도 아니거든. 자, 혐오 표현은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자, 앞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혐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맞습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설명하고 이게 어디에서 유발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 감각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한 반응으로부터 이게 출발하는데 쉽게 풀면 이 물질로 인해 내가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로부터 혐오가 발생한다고 했어. 다음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혐오가 원초적 혐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즉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내가 굉장히 아플 수 있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대상에 대한 혐오, 이게 원초적이고 투사적 혐오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그 혐오의 감정을 전가하는 거라고 했어. 혐오 표현은 그 중에서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이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게 혐오 표현의 정의이네요. 용어를 일단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혐오 표현의 문제점.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쳐요. 두 번째, 혐오 표현의 고치 선동 메시지를 제3자인 청중들에게 전달하여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 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혐오 표현은 사실 지금 인터넷에나 너무 만연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을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전쟁이란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가 몇십 년 되었다 뿐이지 언제나 지구 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오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난민들을 뭐 받아 주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뭐 그러면 어디로 보낼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 근데 그로 인해서 혐오 표현이 그때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니 이슬람을 믿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받을 수가 있냐. 걔네는 뭐 자기네들 말고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다른 뭐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면서 온갖 뭐 범죄가 어쩌고 하며 걱정들이 많이 있었지. 자, 그 대상들 있잖아. 난민들이요. 그 난민들은 소수자야, 다수자야? 소수자야, 그치? 자, 이런 혐오 표현을 했을 때 그 혐오 표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정말 입에 담기도 싫으네요. 자, 그런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우리 사람 취급하지 않듯이 우리도 사람 취급을 할 필요 없다. 던가 뭐 그 나라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거나 뭐 아니면 걔네는 어디에 격리를 시켜야 한다 거나 이런 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만연해 있었어요.
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대상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겠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던지다 보면 우리 내부에도 사실 우리 개개인들도 다 난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너희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아? 세계사에서 배운 거 다 아니야? 그치? 저도 그때 배운 게 다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그런 정보를 접했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은 그런가?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무지가 있잖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내가 뭔가를 모르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지. 그로 인해서 혐오가 형성된다고 했어.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혐오가 있을 텐데 혐오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정당화가 되는 거야.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들 그러네. 그럼 이게 맞나 보다 라고 정당화가 된다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표현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러한 해악을 이유로 해서 다시 본문 봅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규제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혐오 표현 자체 및 자체의 위험성,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서 규제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이에 맞서는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히려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들어서 규제를 반대한답니다. 근데 1번은 그래 알겠어.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구나.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대. 요거는 근거가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게 규제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은 자, 규제를 하자 쪽의 입장이었지. 자, 규제는 1. 법적 규제와 2. 형성적 규제로 나뉩니다. 자, 법적 규제는 형사범죄화, 민사규제, 구제, 그다음 차별시정 등등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형사범죄화라는 것은 이걸 정말 범죄로 만들자, 범죄로서 처벌하자라는 것이고, 민사구제는 이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겠고, 차별시정은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정확한 의미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년 전에 블라인드로 모 은행에서 블라인드로 20명을 채용을 공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부터 20등까지가 이건 서울 메트로였나? 서울 메트로 같네. 1등부터 20등까지가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뽑지 않고 임의로 여성들을 떨어뜨리고 남성 채용자, 그 지원자 하위 등수였던 남성 지원자들을 채용한 사건이 있었고요. 감사 결과 이게 밝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니네 일부러 떨어뜨린 그 사람들 다시 채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판결을 했어. 이게 차별 시정이야. 성별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했는데 그거 나중에 밝혀졌을 때 올바르게 바로잡는 거. 이게 아마 차별 시정인 것 같아요. 자, 이것처럼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해놓고 처벌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자라는 것이 법적 규제입니다. 다음에 형성적 규제 볼까요? 형성적 규제는 국가기관 또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자는 거네.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이네요. 좀 간접적인 방식이네요. 근데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래. 오잉? 이게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래, 네 생각이지. 자,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 이게 더 이상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대한 대항 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근데 대항 표현이 뭔데요? 대항 표현의 구체적인 예시 이런 겁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그 희생자에 대한 연대연애, 이런 것이 대항 표현이래요. 여기 영어 보시면 카운터 스피치라고 되어 있지. 카운터 펀치를 먹였다 이런 말 들어봤니? 게임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시죠? 또는 일상에서도 좀 쓰는데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반격하는 거야, 반격.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그에 대응해서 반격하는 말을 카운터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가 개떡 같은 말을 해. 에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이런 말 해봤어? 그게 다 대항 표현이야. 좋지 않은 표현,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표현을 누군가 썼을 때, 또는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을 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 제재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대항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나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가해자가 잘못한 거지 라고 연대의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대항 표현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이 왜 효과가 있느냐? 혐오 표현은 방관과 묵인으로 힘을 얻거든요. 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걔네는 우리 처벌받지 않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네? 그럼 이 정도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반박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 지혜야, 걔네가 내 말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은 그에 대해서 아니 그거 아닌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한 방을 먹여주는 거야. 그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래. 즉 우리는 그렇게 말할 의무가 있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가, 자 그런 혐오 표현을 당한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는 존재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난민이야. 내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막 전쟁이 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가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저기 폴란드로 가고 또 한 명은 막 캐나다로 가고 막 이래.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각각의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나 개인이 저 동양인은 뭐야? 냄새나. 막 눈 찢었어. 막 이런 인종차별의 표현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소수자가 직접 대항 표현을 통해서 맞설 수 있는지는 좀 의심이 간다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는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법적 규제. 그럼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네요. 자,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자, 여기 문장이 아주 조금 복잡해. 잘 봐.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향하는 미국에 비해, 그냥 괄호로 묶거나 얘들아. 자, 쉽게 풀게요. 미국은 무엇을 더 중시한다는 거야? 표현의 자유. 그렇지. 법적 규제 같은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대. 그게 어디야? 미국이라는 나라야. 그런데 영국, 캐나다,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대. 아니, 적극적인 규제가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자,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서 법적 규제를 지향하고 있대. 근데 독일에서는 뭐뭐에 비해라고 했지? 그러면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대. 그럼 이 적극적 규제가 뭐겠어? 그치. 당연히 법적 규제를 말하는 거죠.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 이 가운데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독일인데요. 요 독일의 혐오 표현에 관한 법 제도는, 자, 심지어는 뭐까지 혐오 표현으로 보느냐? 난 아주 마음에 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 이것도 혐오 표현이야. 그리고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자, 집단을 모욕하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 아주 다 못돼 처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 아유 저놈들은 그냥 근성이 냄비 같아. 그래서 뭘 시켜봤자 제대로 하지도 않아. 이런 모욕을 해. 그러면 독일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얘들아 불가변적이 무슨 뜻일까? 그렇지. 오 뭐야. 변할 수 없는 특성. 그리고 집단 외부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 그러니까 그 집단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부여한 거 말고 집단 외부에서 이거 동양인들 이렇게 부여한 특성. 불가변적 특성에는 아마 인종이나 성별 같은 것이 해당할 거예요. 인종, 성별.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된 경우, 자, 그치?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 자, 여기가 조건이요. 집단 모욕죄를 인정합니다. 굉장하지? 어떤 개인에 대해서만 모욕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일반 대중이랑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그 집단 구성원을 표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불가변적 특성을 가진 것을 이유로 해서 집단을 전부 표적으로 한다면 집단 모욕죄를 인정한대. 자, 또한 위와 같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인터넷망에 게시되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중선동죄로 판단해. 자, 대중선동죄 여기다 세모, 집단모욕죄 세모 해주십시오. 그리고 혐오표현, 역사적 사실 부정하는 것도 혐오표현이라고 했지? 해당 인터넷망의 해외의 것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 내에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이야. 여기다가 밑줄. 이게 뭐라고? 인터넷이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혐오 표현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 또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가 만연하면서 이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은 없어요. 그리고 법령의 제정 속도도 너무나 느립니다. 아직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혐오 표현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얼른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저랑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자신에 대한 걱정, 오염 가능성, 걱정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로 인해 혐오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생리적 반응 플러스 인지적인 평가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간관계로 이것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 특정 사회 구성원을 혐오하는, 즉 투사적 혐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주로 언제 생기느냐?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잘 모르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혐오를 쉽게 투사하게 됩니다. 혐오의 유형은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초적 혐오는 인간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상황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사적 혐오는 말 그대로 투사를 하는 것이야.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 발생하지 않을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어. 얘는 타당한 사실로 증명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혐오 표현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 그 대상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너무 큰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죠. 두 번째는 그 고취와 선동 메시지를 청중들한테 전달해서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규제하자. 저 같은 입장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가 대상한테 미치는 해악을 경계하고, 두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규제하지 말자는 입장도 있어요.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혐오 표현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규제하지 말자고 합니다. 자, 규제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규제는 법적과 형성 규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법적 규제는 법으로 금지를 하는 거야. 형성적 규제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또는 대항 표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이때 대항 표현이란 그거 잘못됐어 라는 이의제기, 또는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는 그들이 이거 나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이런 말 해도 되나 보네? 라는 이 방관을 먹고 혐오 표현이 자라기 때문이야.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라면 이러한 대항 표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5문단. 자, 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해서 소수자가 직접 대항 표현을 할 수 있냐? 그건 좀 두렵다는 거야. 왜냐면 혐오는 누굴 향하니까? 소수자를 향하니까. 그래서 직접 맞설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문과 회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미국과 다르게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즉 법적 규제를 시행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고 있죠. 예. 홀로코스트 같은 사실을 부정하는 거, 이거 혐오 표현입니다. 그 다음 집단에 대해서 모욕을 하잖아. 불가변적 특성, 인종이나 성별, 또는 집단 외부에 의해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해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비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집단 모욕죄를 인정합니다. 다음에 3번.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되잖아. 유포가 넓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 선동죄로 판단합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을 미워하게 되잖아. 너 지금 선동하는 거지? 라고 비판해. 다음에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해. 네 번째, 인터넷이 해외에 있더라도 자국 내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장치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독일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아니면 독일처럼 처벌을 할까요? 자, 한국 사회에도 혐오 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 대응도 없고 법령의 제정 속도도 지금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혐오 표현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당부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혐오 표현이 무엇이며 그 기전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혐오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혐오 표현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을 미국에선 어떻게 할까? 독일에선 어떻게 할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다음에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제시한 다음 글쓴이의 생각을 물어보건, 아니지, 글쓴이의 생각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그리고 1, 2, 3, 4, 5번까지 5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우연아 다 했어? 다 풀었어? 네. 놀지 말고 뒤에 더 풀어. 은솔아 1번의 답 몇 번이에요? 4번 맞습니다. 규제를 지향하는 외국이라고 하면 이게 미국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번 기억이 뭐냐? 원초적 혐오. 그 다음에 니에는 투사적 혐오. 자, 요거 답은 누가 말해볼까? 동균이가 해볼까요? 3번. 3번이요. 왜 3번입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치? 자, 1번이 틀린 이유도 말해줄래, 동균아?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건 둘 중에 뭐야? 니은, 투사적 혐오. 자,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우리 우연이가 말해볼까요? 뭘 고쳤으면 좋겠는데? 맞아. 무한성 아니고 유한성. 그렇지. 잘슈. 자, 다음에 기억에 비해 니은은 이라고 했는데 요거 맞나요? 진영아. 이번에 4번 왜 틀렸습니까? 니은이 더 복잡하게 형성되고 기억은 불면적으로 연구하고. 일로 와보시오. 1문단으로 가보시오. 1문단 보고 있니? 프린트 폈니? 자, 봐. 둘, 넷. 두 번째 줄부터 그냥 쭉 봅시다. 자, 어떠한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여기에서 두려움 발생해, 이것이 혐오를 형성해. 이처럼 생리적 반응에 인지적 평가 과정이 거쳐서 혐오라는 게 형성이 돼. 그리고 그게 사회적 인간관계로 방향만 바뀌어. 그럼 그게 사회적 혐오, 투사적 혐오가 되는 것이죠. 한번 봐.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거 둘 다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혐오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야. 다만 그 대상을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으로 변경했을 뿐이죠. 다음에 5번. 자, 진영씨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5번을 어떻게 고칠까? 니은과 기억 모두 신체 생리적 반응. 아이, 그렇지. 아주 똑똑해요. 좋아요. 자, 다음에 3번. 3번에다 물 씌우고 해볼까요? 5번. 형성적 규제를 하는 이유. 실시하는 이유. 왜 형성적 규제를 실시하는데? 법적 규제 말고 형성적 규제를 하는 이유? 자, 봐. 5번이 여기까지 맞는 말이긴 해. 표현의 자유가 법적 규제 지향으로 이어지기는 해. 그치? 맞지? 야, 여기 A가 뭐라 돼 있냐?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것이 형성적 규제라고 할 수 있잖아. 즉, 형성적 규제가 더 이상적인 이유야. 정확히 말하면. 형성적 규제가 이상적인 이유.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인 이유. 뭐유? 우리가 왜 이 방법을 채택해야 돼?
1번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야.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적 규제를 더 지향해야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좀 어려워 문제가. 그러니까 그 이유로 제일 적절한 걸 골라줘야 하는데 얘가 이상적인 이유는 헌법적 가치. 애초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였어요?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유? 여기 있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여기 있네.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뭐 해야 한다고 했어?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라고 했어. 다시 규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표현 자체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 규제 방식 중에 형성적 규제를 택해야 하는 이유. 헌법적 가치 중에 뭐도 있어? 표현의 자유도 있잖아. 그런데 법적 규제를 해버리면 이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적 규제를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야. 알겠어? 다음 4번. 자, 4번에다 판준이가 말해보세요. 3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이유도 말해보십시오. 집단의 모든 구성은 해석이 되는 자유를 인정되기 때문에 부분이 1번이 틀렸거든? 네. 다음 민수한테 물어볼 거야 2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줄. 이게 틀렸잖아. 아, 네. 응. 외부에 의해서 부여된 특성 때문에. 자, 다음에 2번 틀린 이유. 동균이가 해봐. 한 명이 표현이 아니라 응. 싹다. 아우, 그렇죠.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집단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진영이가 해봐. 홈페이지에 쓴 의견은 유포가 쉽지 않아요? 유포가 쉬웠고 그리고 자국 내에서 유포 가능성 있으면은 선동죄를 인정합니다. 그렇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유포가 쉬워요. 네. 인터넷에 썼으니까. 근데 호주 인터넷 아니었어요? 그렇지. 하지만 홈페이지니까. 인터넷이잖아.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유통이 빠르지 않나요? 인터넷망에 게시된 경우에는 유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선동죄로 판단한다. 그래서 위에 유포의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했잖아. 물론 이건 대중선동죄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인터넷망에 게시된 경우 유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뭘 고치면 되지? 말해봐. 불변적. 불가변성. 불가능. 불가변적 특성에 의해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했다. 가변적 특성 말고. 자, 마지막 5번. 5번의 답은 3번. 그렇지. 조장 몇 뜻이에요? 네? 여기서 조장 몇 뜻이에요? 여기서 조장은 상징적인 조장. 상징이랑 별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새가 뭔가를 뜯어먹게 하는, 새가 뜯어먹게 하는 어떤 대상을 말합니다. 이게 그거다. 조장. 얘들아, 매장이 땅에 파묻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장이 이제 물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화장이 불에 태우는 거야. 조장은 그냥 시체를 던져놓는 거야. 그래서 시체가 그냥 살에다 파먹어서 이 시체를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야. 조장이야. 세 조자를 써. 이런 거 애들한테 보여줘도 되나? 일단 여기까지.